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뛰어난 무기 수출국. 2. 이지스함 분석. 3. 두려움이 온 바다를 덮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해 한국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중국마저 뛰어넘으며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는 외신들에 많이 소개됐고,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한국 무기에 대한 저마다의 견해를 담은 분석을 영상으로 편성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가격에 이게 말이 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 가격에 말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에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예로 들면 대당 가격은 약 4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탄약보급 장갑차인 K10 과세트로 팔아도 60억 원입니다. 물론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K9과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의 가격을 보면 절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실 텐데요. K9 자주포에 대항하는 독일의 피즈 H2000 자주포의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80억 원입니다. 물론 성능이 조금 나은 건 사실이지만 3배나 되는 가격만큼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피즈 H2000 한 대 살 돈으로 K9 자주포 3대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K9 자주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적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에 피즈 H2000은 2016년 노르웨이 정부의 동계 필드 테스트에 참가한 두 대가 모두 고장이 나서 중도 탈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 K9 자주포도 같은 테스트를 받았는데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에서 현재 피즈 H2000보다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상의 다른 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의 전통의 무기 강대국들 무기보다 우리 한국의 무기를 해외에서 많은 선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역시 싸고 질이 좋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육상 무기만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군사력은 해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농구에서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 라는 말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는 바다를 제압하는 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실제 그렇죠.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주만에서 일본의 기습 공습을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미드웨이 해상 전투에서 일본을 압도하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매우 유명하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해상 전투가 그리 강하다고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순신 장군 과 거북선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순신 장군이 남긴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의 엄청난 업적과 또 그가 남기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크고 작은 전투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해상 전투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해상 전투력이나 무적함대 스페인, 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대패하기 직전까지 일본의 해상 전투력은 세계 최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세계 최고의 패권국인 된 미국 역시 태평양을 비롯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된 것이기도 하죠. 이에 도전하는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조금씩 그 세력을 확장하려 하지만 역시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바다라는 무대는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라면 다 한 번씩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바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바다에서도 우리 한국이 조금씩 영향력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육상 무기를 사들임과 동시에 한국 무기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소개됐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이와 함께 한국의 육, 해, 공의 모든 무기들이 현재 군사 전문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영국의 유튜버가 한국의 세종대왕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 내용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해군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길이 165.9m에 폭 21.4m, 경하 배수량이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도입한 우리 해군이 도입한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선체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과 비슷한 형상을 지녔지만 독자적인 설계로 제작되었는데요. 1996년부터 이지스의 방향을 둔 기초 설계에 들어갔고 1990년대부터 한국의 조선업은 많은 기술적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에 미국 해군과 록히드 마틴은 긴가민가한 태도를 보였죠. 당시에도 한국의 조선업은 꽤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적 군함을 만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지스 체계, 우리 국민들은 그게 뭔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건조비에만 1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니 한국 내에서도 저게 뭔가 싶은 반응이 흘러나왔었죠.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지만 초도할 세종대왕함이 2008년 12월 22일 취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영국의 웨펀 디텍티브에서 13분짜리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다루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자산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와 같은 등급의 함정을 3척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7월에 4번째 함정을 진수했습니다. 또한 5번째와 6번째 함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의 해군의 가장 크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구축함입니다. 심지어 이 분야에서는 중국과 일본보다도 뛰어나죠. 또한 이 한국의 구축함을 분석하면 한국의 안보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데 1970년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산업 역량과 경제 호황을 맞아 바다를 개방하는 것이 한국의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에 당시 한국 대통령은 자주 국방에 대한 포부를 드러냄과 동시에 국내 해군의 첫 번째 KDX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첫 번째 단계로 KDX 1급으로 알려진 관개토 대왕급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1998년 독도를 둘러싼 위기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평양 일대에서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지만 IMF 외환위기 사태로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KDX 2급으로도 잘 알려진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취역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이 필요했고 결국 세종대왕급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함인 세종대왕함이 2006년 5월 20일 건조되어 2007년 5월 25일 진수됐고 2008년 12월 22일 취역하였습니다. 이후 2번 함 음곡리, 3번 함 서해류성 등 함이 각각 2010년과 2012년에 취역됐으며 이후 추가로 3척의 함정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기존 4기의 가스터빈 엔진으로 연비와 소음을 줄였고 선체 설계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기반으로 하지만 더 많은 미사일을 수용하기 위해 약 10%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상대 구축함보다 32개 더 많은 수직 발사 시스템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중국의 타입 55급 구축함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세종대왕급을 순양함으로 정의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보다 더 크고 전투력이 뛰어나고 세종대왕급과 알레이버크급의 선체 설계의 또 다른 차이점은 홀수선 모양입니다. 또한 세종대왕급의 인원은 약 300명이며 배의 길이는 165.9m 폭은 21.4m이며 표준 배수량은 7,650톤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10,000톤입니다. 또한 세종대왕급은 미사일 방어 능력 및 첨단 컴퓨터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 베이스라인 7페이지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지스 시스템 덕분에 세종대왕급은 북한 전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9년 구축함은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함으로써 그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이지스 베이스라인 9를 함정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세종대왕급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탑재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세종대왕급은 홍상어 대잠전과 현무 3지상 공격 순항미사일을 위한 48셀 KVLS 수직발사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홍상어는 사거리 19km 위 어뢰 탑재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고 위협구역에 도달한 후 소나 호밍 K745 청상어 어뢰를 투하합니다. K745 청상어의 항속 거리는 9km이며 시속 45노트입니다. 또한 얕은 물에서 매우 효율적이죠. 또한 세종대왕급은 3연장 어뢰발사관에 K745 청상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S GPS TERCOM 유도 현무 3지상 공격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500, 1000, 1500,
3000km인 A, B, C, D형이 있는데 5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2조. 또한 탑재된 림 116램 근접 무기 시스템의 미사일은 수동 레이더 유도 기능과 스텔스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적외선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들의 유효 사거리는 9km 이상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2 이상입니다. 이 밖에도 127mm 62 구경 MK45 모드 4한포는 은밀한 포탑을 가지고 있는데 발사 속도는 분당 40발입니다. 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37,000m입니다. 또한 골키퍼 근접 무기 시스템은 30mm 7연장 포로 수색 및 추적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하나의 포탑에 결합합니다. 이것은 3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사적 통제 컴퓨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4개의 표적과 한 번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골키퍼의 발사 속도는 분당 4200발이며 최대 유효 사거리는 3km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종대왕급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중국 구축함과 비교를 하는데 이때 군함이나 지상 기반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과도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세종대왕급은 일본의 공고급, 아타고급, 마야급 구축함과도 비교해야 하는데 이것이 둘 다 림팩 훈련에 참가하고 동맹 정신으로 일본 전합과의 합동 작전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이지스함을 즉각 출동시키는데 세종대왕급은 처음에는 일본을 상대로 설계되었지만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측에 대한 미국 주도 동맹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세계 수준이죠. 더구나 과거 한 군사 전문가가 본인의 블로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구축함이라는 주제로 세계 10대 구축함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이때 일본, 중국, 미국의 함정보다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최고 수준이며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때 일본의 아키즈키 클래스가 10위, 중국의 타입 OEC 루양 II 클래스가 9위, 영국의 타입 45가 8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으로 구성된 범유럽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호라이즌 오리존테 클래스가 7위, 인도의 콜카타 클래스가 6위를 차지했으며 호주의 호바트 클래스가 5위, 중국의 타입 OED가 4위를 차지했고 일본의 아타고 클래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 클래스가 차지했으며 1위는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까지 모든 전 세계 강대국들을 뛰어넘은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순위가 나타나게 됐는지 자신의 견해도 전했는데요.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조선산업과 경쟁하고 능가할 수 있는 거대한 조선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고작 2년 만에 건조됐고 만재시 11,000톤의 거대한 배수량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구축함입니다. 알레이 버크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제품은 순항미사일 방어에서 1500km 떨어진 지상 목표를 공격과 고강도 대잠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서와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함은 앉은 자리에서 북한 해상과 수상함대 및 영토 깊숙한 목표물을 모조리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보드 레이더는 종종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보조몰륨 검색 레이더가 없다는 것을 꼬집었지만 사실 이 세종대왕함은 해외 전투용이 아니라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군이 작전상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큰 단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얼마 전에도 중국이 더 크고 대단한 구축할 및 항공모함까지 건조하고 있어 이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 한국 역시 현재 계속해서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배 건조 기술 자체는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앞으로 한국의 바다는 점점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강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정조대왕함이 지난해 7월 28일 진수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세종대왕함과 율곡리함, 서해류성룡함 세 척이 도입되는 사업을 배치원이라고 불렀는데 정조대왕함은 배치2로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경하 배수량이 6,700톤급이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8,200톤급으로 바뀌었고 길이 170m의 최고 속도가 30노트에 달하며
이 역시 이지스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VLS는 총 88셀로 해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홍상어 대잠 로켓, 해성 전술함대지 미사일 등을 장비할 수 있는 KVLS IOI 16셀, 함대 지탄도 유도탄 등 대형 무장을 탑재한 KVLS-2가 24셀 여기에 더해 SM-2, SM-3, SM-6을 적재할 MK-41 VLS가 48셀로 128셀의 세종대왕급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세종대왕급보다 VLS 차지 공간이 더 크고 셀 내부 용적이 2배가량 증가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했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일이죠.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이 독자 기술력을 발휘해 이런 최첨단 강력한 무기를 설계부터 완성까지 해버리니 전 세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KF-21 전투기가 각종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실전 배치를 위해 KF-21 전투기의 비행 성능 시험은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으며 초기 계획대로 모든 테스트에서 순항하면 KF-21은 2026년부터 우리 하늘을 지키게 됩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KF-21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KF-21 전투기의 국산 무장체계 능력입니다. 기존 공군 주력 전투기였던 F4와 F5 등은 미제 무장을 사용했으나 KF-21부터는 국내 기술로 만든 무장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KF-21은 무장 확장성을 고려해 유럽과 미국 무장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KF-21에 탑재되는 유럽의 무장들 역시 미국 항공기에도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돼 사용에 문제가 없죠. 현재 KF-21 체계통합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최초 발사 비행 시험을 위해 항공전자 통합 시험을 수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KF-21 전투기는 AESA 레이더와 다양한 항전 장비의 운용 시험을 거쳐 본격적인 항공무장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군사무장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국내 무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전투기와는 달리 우리 마음대로 국산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KF-X 개발 사업 발표 초기에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진행된 것인데요. 이는 국산 항공무장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독립성과 자긍심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KF-21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무장 기술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국방 분야에서의 자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무장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일정 차질 없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KF-21위 블록 1단계에서부터는 ALCM 등 향후 추가될 무장 통합을 고려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무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의 강력한 무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부터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천룡의 관통 탄두를 핵심으로 적용하여 확산탄, 고폭탄, 활주로 파괴탄 등을 차례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800km라는 장거리를 달성하기 위해 엔진과 유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첨단화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으로 개발될 거라는 계획입니다.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관통 폭발력과 정확도가 높은 공대지 미사일까지 갖춘다면 KF-21의 상품 가치는 더욱 치솟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는 적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쓸 뿐 아니라 800km 밖 지상 지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면 가히 무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장 개발 사업은 KF-21 전투기의 전투 역량을 대폭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 KF-21 전투기의 무장개발 사업은 공동 개발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국가는 UAE라고 밝혔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UAE 측이 한국의 무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은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해 양국 국방과 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UAE와 무기 공동 연구 및 생산, 개발을 논의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최근 개최된 UAE에서 열린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2023 IDEX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에도 적용될 국산 무장체계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의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UAE는 KAI에 먼저 연락해 다목적 수송기와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K방산 의상이 진짜 높아졌다는 게 체감이 된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중동에서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 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그간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 교류 확대, 상호 교육 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인기와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 문제에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첨단 군사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선 방산협력 증진 협정 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측은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는데요. 양측은 미래 첨단무기 기술협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했으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방산기술 교류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양측은 서로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무기 체계 공동 연구 개발 및 제3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양국 간 MOU 즉 양해각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AE 측도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차후엔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돌릴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 진척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일단 현재 추세대로면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 국가이며 이는 GDP 대비 약 2.7% 정도입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의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 내전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인구수와 막대한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간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대의 훈련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예산 문제로 묻히는 듯 보였으나 최근 외신이 세 개 회사에서 입찰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는 보잉, 사브와 KAI,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이며 이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T7A, T50A, M346 마스터로 알려졌습니다. 언급된 기종들은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 차례 부딪힌 경험이 있어 이번 수주전에서도 세 개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도 T7A와 T50A의 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T50A가 이번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의견도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미 해군은 왜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며 각각의 기종들이 가진 특징과 T50A가 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입찰자들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제출했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 해군은 맥도넬 더글라스 4위 T-45 고스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3개 회사가 입찰 신청을 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예산 문제로 보류하고 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로 사용되는 있는 T-45 고스호크는 1992년 최초로 맥도널 더글러스사에서 생산하다가 2007년 마지막 기체를 인도했는데요.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보잉과 합병한 이후 보잉사가 T-45 고스호크의 정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미 해군은 2015년에 T-45 고스호크를 2042년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월부터 미 해군에 인도된 T-45 고스호크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 공급 시스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종사 훈련생들의 훈련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지 보수를 맡은 보잉사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해군은 2023년부터 미 해군 차기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에 있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T-7A와 T-50A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레오나르도의 M346 마스터의 과거 이력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M346은 2건의 추락 이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두바이 에어쇼에 전시 용도로 참가했던 시제기 1대가 귀환 중 걸프만에 추락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2월 16일에는 시연 비행을 실시 중이던 기체 1대가 이탈리아 쿠네오와 사보나 주 중간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사출했으나 낙하산이 엉키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초보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종 미숙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조종사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가 불량이라면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 고스호크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사의 경영상 문제도 많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요. 레오나르도사의 모체였던 핀메카니카 그룹의 경영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뇌물 혐의와 불법적인 자금 유통으로 구속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핀메카니카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쌓였고 결국 경영난으로 구조조정까지 하는 상황이 왔으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회사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회사 경영에 문제가 많아 갑자기 부도라도 나게 된다면 구입한 기체들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사는 현재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운용 중인 M346은 총 70여 대가 운용 중인데 이는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그 밖에 운용하고 있는 국가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경쟁 중인 기체 중에 우리나라 T-50A 가 2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M346의 스펙도 T-50A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M346는 최대 속력 또한 아음속에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초음속 조항을 붙였으면 입찰 시도조차 못할 뻔한 기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T-7A 레드호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승리한 바 있고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수주를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이것이 다입니다. 미 공군은 개발도 되지 않은 T-7A 레드호크를 선택했다가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잉의 T-7A 레드호크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항공기의 치명적인 결함인 윙락 현상 발생으로 양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사의 인도 지연도 문제지만 T-7A 레드호크를 해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의 연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해주는 해양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T-7A 레드호크의 기체는 매우 가볍지만 함재기로서는 기골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증가를 감수할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다 현재 보잉사가 B737 맥스 사태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의 훈련기 납품 일정도 현재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큰 변수가 될 듯한데요. 보잉사는 현재 입찰을 할 때 저가 입찰을 주도해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며 이것을 민항기 개발 생산 이익에서 만회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77조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이며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민항기의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찰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몇몇 국가에서는 보잉 737 맥스에 대해 이륙 금지 명령을 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제고가 남아 경납고로도 수용하지 못해 직원 전용 주차장에도 737 맥스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만 보자면 레오나르도사보다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 공군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 해군은 미 공군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인데요. 현재 성능 면에서는 KAI T-50A가 다른 후보 기종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50A는 우선 최고 속력이 초음속을 웃돌고 레이더 운용이 가능하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갖춘 기체입니다.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며 무장 장착과 레이더 기능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에 T-50은 많은 파생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장 운용이 가능한 타-50 전술 인문 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T-50B 공중공례기 등이 있습니다. 이 파생형들은 카탈로그나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해외 각지까지 많은 수가 운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T-50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 무장들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 RFX 사업에서 KAI의 T-58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슈가 있었을 만큼 성능은 입증받은 상태이며 이미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에서는 T-50과 FA-50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T-52 훈련기 후보 기종 중에 유일하게 전투에서 검증을 받은 기체라는 점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T-52 경공격기형인 FA-50PH가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인데요. 약 5개월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FA-50PH는 총 156회의 비행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624발이 MK-84 범용폭탄을 적들 머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FA-50PH를 위전용 전투기로 치부했었는데 마라위 전투에서 FA-50PH의 활약을 보자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분쟁 지역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위 전투는 T-52 성능을 검증하는 사례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T-52 사도 후에는 하지 않을 보증수표 같은 항공기가 됐습니다. T-50이 가장 큰 단점은 가격 면에서 가장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훈련기이지만 그 스펙이 웬만한 전투기 급이라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이 성능이냐 가격이냐 하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미 해군이 예산난을 겪고 있어 T-7A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반대로 T-50A의 우위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T-50을 사용 중인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T-50은 한마디로 T-50을 한 대도 안 산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산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용 중인 국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차로 16대의 T-52 경공격기 버전을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6대의 T-50I 전술인문 훈련기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태국은 총 3차례에 걸쳐 T-50을 도입했는데요. 1차에 4대를 먼저 운용하다가 우수한 성능에 빠져 2차에서 8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태국 공군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2대를 더 구매해 T-50의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미 해군 훈련기이면 항공모함 함재기일 텐데 과연 KAI가 함재기를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미 해군 훈련기의 소요 사양은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항공모함 이착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별도의 함재기형 훈련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과 KAI는 필요하다면 T-50 함재 개량형도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52 선정된다면 수십조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KAI의 T-52 지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